네, 매주 월요일 수급으로 시장 흐름 짚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죠.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월요일인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일단 우리 일정으로 봐서는 내일 밤, 모레밤 이렇게 이틀 열리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쯤에 이제 결과를 알겠죠. 네.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빵이에요, 빵. 지금 CME 그룹의 패드워치라는 곳에서 금리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이제 100%. 그러니까 또 인상 확률은 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에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연내에 인상할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준 금리 인상 시기는 대략 연준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2023년 이후 그다음에 완화적 기조는 좀 축소하는 이런 거는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관심거리가 아니죠. 네. 그래서 동결하고 완화적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3월, 6월, 9월, 12월 FOMC 회의에서는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관련된 예상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오늘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게 주요 IB들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네. 전인대에서 중국 성장률이 6%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컨센서스는 중국의 성장률도 올해 한 6.8% 정도가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표할까? 이 부분을 만약에 연초에만 해도 연준에서 4%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확 높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에 5% 실업률이 5% 안쪽, 내년에는 4%면 안정고용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전망치가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가 파월 의장이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별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얘기 좀 해줬으면 막 싶었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실망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별 일이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국채 미국의 10년물이든지 30년물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양호하게 잘 됐었어요. 그리고 ECB에서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고 더 빠르게 매입하고 이런다 그러면서 금리 이슈가 사라지는 듯 했었는데 금요일 날 미 국채 금리가 1.6% 위로 다시 10년물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유럽에서는 ECB에서는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린다고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연준이 자산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팔고 그렇게 되면 자산은 변화가 없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을 했던 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망치,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발표할지 말지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애당초 시장에서는 3월 FOMC 회의 기점으로 기술주들의 부진이 좀 완화될 거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 FOMC를 왜 목이 빠지게 기다렸냐면은 기술주가 너무 약했는데 그러니까 가치주만 올라가고 기술주는 약하고 이랬었는데 FOMC 회의 이후 이런 흐름이 변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흐름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한 고비가 한 번 있어요. 4월 달, 5월 달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보수적으로 봐도 3% 이상, 소비자 물가가 4%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하고 5월 이때 물가 상승률이 0%대였거든요. 거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지표상으로 4, 5월 달에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빨간 원으로 좀 표시한 이 부분이 물가가 훅 떨어졌었는데 이때가 4월, 5월입니다. 작년 4월, 5월. 네.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빨리 좀 부양책 네. 자금 지원하는 거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인당 평균 1,4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한테 1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보복 소비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2월 소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소비가 막 늘어나면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금리 상승 압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연준회의 이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기술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따로 움직이는 것 같죠, 주가가. 네.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두 회사 주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강도 차이는 있는데 네이버가 훨씬 더 세죠. 방향성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성장주 쪽이 어떤 좀 시장을 주도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연준 내의 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보다 지금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보는 키 팩터는 달러 향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해 달러는 무지하게 약세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만만 하더라도 10개 IB 중에서 올해 달러 약세를 예견한 데는 그 강세를 예견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네, 어디죠?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군데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확 좀 반전이 되고 있고 뭐 달러 강세 요인, 약세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 연준에서 뭐 완전히 기축으로 돌아선다 이런 상황만 아니라 그러면은 글쎄 뭐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일 지켜봐야 될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의 약세 완화 기대를 했었는데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환율 변수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장에서 건설주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어서요. 예. 건설주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고 근데 LH 사태 있었잖아요.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건설주가 왜 올라가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 건설주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사흘 동안 쌍끌이 매수 나왔던 업종을 살펴봤더니 뭐 철강이라든지 운수장비, 건설, 통신, 증권 요 정도가 사흘 동안 좀 그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들인데 오전 기준입니다. 근데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건설주 그리고 통신주 정도로 꼽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장세가 좀 순환매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뭐 네. 화학주 샀다가 철강주 샀다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돌고 도는데 거기에 일환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변창흠 장관이 주장했던 거는 공공 주도로 공급 물량을 늘리자. 근데 그게 민간 주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건설 경기 실사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그 2월 달 지표가 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하락했네요. 예상보다 네. 소폭 하락을 했어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근데 3월 예상치가 101.4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건설 경기가 확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 서베이 그 지표인데요. 이런 네. 그 설명이 들었고 기준선이 10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3월 건설 경기 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금리 상승 건설주에 부담될 거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주요 건설주들 수급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리 올라가면은 제일 피해보는 업종을 건설주로 많이 꼽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건설주 그 업종 지수하고 금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그 차트를 보면은 똑같이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데 건설주는 약세를 보였고 금리 상승하면서 건설주는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큰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기업 실적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데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건설업종에도 당연히 경기 민감한 건설업종에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요새 유가 난리 났죠. 뭐 70달러대 네. 곧 올라갈 계속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건설주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그 주로 수주하는 데가 그 대형 플랜트 수주하는 데가 중동 쪽이죠. 중동 쪽에서 발주가 늘어요. 그러면은 해외 건설 쪽도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건설주 뭐 좀 그 관심을 가져도 되는 업종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수급을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수급은 나쁘진 않습니다. 현대건설,
그다음에 GS건설, DLENC 같은 경우, 네. 그 HDC 현대산업 같은 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이게 이제 지난주죠. 닷새 동안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이고 수급만 놓고 보면은 제일 좋은 게 지금 DLENC 대림산업에서 이제 분할한 회사죠. 그리고 GS건설도 수급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대우건설이 조금 매도물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 대비 이제 괴리율을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탑5 종목 제가 제시를 했는데 괴리율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77% 정도 괴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대비해서 한 2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괴리율이 70%대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뭐 수급상으로 보나 어떤 그 목표가와의 괴리율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이 아닌가 좀 건설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토픽 하나만 꼽으면 저는 현대건설 꼽겠습니다. 현대건설이요. 건설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딱 오늘만이 아니라 연속적인 수급이어서 눈길이 가고요. 여기에다가 유가 올라가는 점까지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현대건설을 꼽아주셨네요. 자, 그런가 하면 뭐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수급적으로 특징주를 지금 네. 월요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까지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쌍끌이 종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아까 앞 코너에 나왔던 조선주 얘기했었죠. 네, 조선주 얘기했었어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주에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나온 종목이고요. KB금융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 후반 되면서 조금 매수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참고로 KB금융 같은 종목도 매매하는 방법은 금리 올라가면 이 종목은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좀 하락한다 싶으면은 쉬고 이런 그 패턴을 보인다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라트 같은 종목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매드팩토 같은 종목도 약한 쌍끌이가 나왔는데 전전주에 비해서 그 쌍끌이 종목들은 좀 많이들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그 종목별 그 기관 외국인의 어떤 그 좀 시세 견인력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 목요일이 참 큰 고비였어요. 옵션 시장은 시들시들하는데 동시만기가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때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은 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이 하락 흐름에서는 일단은 벗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중요한 학습 효과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3,000포인트 딱 깨졌었는데 네. 깨지고 나서 야 여기서 사면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가 다시 깨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찬스로 보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다만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코스피의 강력한 저항선이 3,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막 3,100 이상으로 쫙 뻗어 올라가고 막 이런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는 지금 지수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지수가 횡보한다면은 시장은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순환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보다는 역시 뭐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이클이 있는 섹터들 이런 쪽도 뭐 건설주도 뭐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중국의 소매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카지노도 올라가고 호텔 신라도 올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이런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비와 관련된 쪽이요. 네, 지난주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우리 시장 하락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 주고 계셨고 3,000선 무너지더라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민간주, 가치주까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빨간맛 1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빨간맛 2부까지 챙기셔서 우리의 전략 다시 한번 든든하게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